죽음이 갸냘픈 작은 꽃을 잡으려고 긴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는 행여 죽음이 그 꽃의 이파리 하나라도 다치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죽음의 손을 낚아채어 꽉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죽음은 그녀의 손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죽음의 입김은 이 세상 어느 바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차갑게 곱아버린 그녀의 손은 그의 손에서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어머니 이야기에서 한 구절 들려드렸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식을 지키려던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얼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손이 우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나는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냄새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섰다. 구린내 같으면서도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였다. 하지만 내가 식당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는 음식이 없었다. 음식은 없고 신사복을 입은 늙은 남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놓인 접시엔 너덜너덜한 종이 뭉치가 잔뜩 올려져 있었다. 남자들은 그걸 나이프로 썰어서 정성스럽게 소스를 발라 먹었다. 그들은 모두 테이블 매너를 엄격하게 지켰는데 정작 테이블 밑에서는 서로 발로 차고 발가락으로 유혹의 사인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아까 그 냄새는 당신들이 썩는 냄새였군. 이런 건 나 같은 바퀴벌레도 안 먹는다고 하고 신나게 내뱉어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을 떠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이번 작가의 방은 조금 특별하게 2부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손님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10년 만에 독자들 곁으로 돌아온 백민석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또 공교롭게도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같네요. 네, 이름이 같네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민석 소설가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5년 문학과 사회에 내가 사랑한 캔디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16 믿거나 말거나 박물지,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 장편소설 헤이 우리 소풍 간다, 불쌍한 꼬마 한스, 목화밭 엽기전 등을 냈고요. 등단한 지 8년째가 되던 2003년 돌연 절필을 선언해 많은 독자들을 애태우다가 작년이죠. 2013년 혀끝의 남자로 10년 만에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감회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10년 만에 컴백이고 또 문장의 소리에는 첫 출연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감회가 어떤가 하는 질문은 참 많이 받는데 제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아직도 그냥 무덤덤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좀 생활하는 게 바뀌었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고 또 수입이
불규칙적이 되었고 네.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전업 작가로 바뀌었다는 거 뭐 그 정도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거기서 무슨 감정적인 반응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적응하는 것 같아요. 생활이 변하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서 같이 적응하고 감회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대신 이제 내가 신인에서 중견이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행동도 말도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제가 마음은 신인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천만직주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특히 이런 거 팟캐스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절필 전에는 없었거든요. 네. 10년 전에는 없었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접하면 이제 아 내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아 연희문학 창작촌에 들어가서 글 쓰고 책 읽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냥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10시나 11시까지 글 쓰고 아침 먹고 산책하고 약속 있으면 나가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뭐 한가합니다. 별거 없고요. 일주일에 2번씩 연희에서 소설 창작 강의하고 있고 그 말고는 없어요. 네. 거기에 가 계시군요. 창작촌에. 네. 저도 예전에 한 3달 정도 있었는데 네. 그럼 지금 가 계신 지 얼마나 된 건가요? 한 달 됐어요. 한 달요? 네. 2달 정도 더 계시겠네요. 예. 좋은 작품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제 인사말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작가로 돌아오시면서 혀끝의 남자를 내셨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지요? 문학가 지성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한 20년 된 책인데 해우리 소풍 간다라는 장편이 있거든요. 네. 제 책에. 그래서 그걸 재출간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문지사 문학가 지성사에 갔는데 뭐 거기서 또 신간을 한번 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약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그 문지사 갔을 때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냥 제가 막상 문지사 출판사 문을 열고 네. 거기 2층 있거든요. 거실 응접실에. 네네. 거기 가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문지사통에서 등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고향 같은 생각도 들고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향수 같은 거, 고향에 대한. 사실은 출판사라는 게 고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태어난 네. 곳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특히 그 문지사 건물이 일반 가정집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방문했다가 옛날 작가 시절의 생각, 뭐 그다음 또 집필 의욕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게 예. 계기가 돼서 되살아난 거군요. 예. 네. 만일 그러면 혀끝의 남자를 내지 않았다면 혹시 다시 문단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셨는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복귀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가끔 돌아올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살면서 10년 동안. 근데 이 글을 안 쓰고도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또 구태여 글을 다시 써가지고 그 마음고생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또 강했고 그래서 안 돌아오려고 그랬을 거고 그래도 아마 언젠가는 돌아오긴 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지금 해보니까. 근데 다만 그게 작년인 줄은 몰랐죠. 그렇게 10년 만에 좀 일찍 돌아오게 됐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근데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문단 떠난 분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도 그렇고 소설가도 많죠.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저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그냥 언론에서 잠깐 화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독자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심지어 문단 안에서까지. 근데 사실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떠났다가 들어온 것도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또 기다리고 있었던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또 큰 의미이겠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몇 번 이제 들었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백민석 작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컴백이 독자들에겐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생활을 하고 계셨잖아요. 직장 생활을. 그러면 그건 뭐 어느 정도 글과 연관된 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직장 생활이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고 글을 전혀 네. 안 써도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일반 회사라고 예. 봐야 되는 거군요. 혀끝의 남자에는 자전소설이 몇 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작품인지요? 제대로 된 자전소설은 사랑과 증오 이모티콘 그거 하나고요.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간 작품은 여러 편이 돼요. 그러니까 표제작인데 혀끝의 남자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은 제가 98년에 그 인도 여행 갔을 때 실제로 겪은 것들을 좀 많이 들어가게 쓴 것들이고요. 조금 변형해서 쓴 것도 인물들도 그 제가 보거나 실제로 겪은 인물들입니다. 그 주인공 남자가 책을 강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노점상에서 그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냐 했더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종종 걔네들이 좀 터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군대를 다 갔다 오고 실제로 전쟁 상황을 많이 겪기 때문에 실제로 좀 그렇게 좀 거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인공 여자도 나오는데 사진 찍고 다니는 사람이죠. 여자. 그 사람도 바탕은 실제 인물이에요. 저랑 한동안 같이 여행을 다녔던 친구인데 실제로 평촌에 같이 살았었어요. 저랑 동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저 평촌에 살 때 그분도 평촌에 살았다는 같은 거죠. 지역에 살았었어요. 그때는. 그다음에 폭력의 기원이라는 것도 제 유년 시절을 많이 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소설적인 가공을 거치긴 했지만 제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옛날 일이라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제 상상인지 좀 분간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것도 자전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예전부터 제가 좀 자기 반영적인 소설을 많이 써왔어요. 뭐 앞으로도 가끔 그럴 거고 그게 아마 제 소설을 이해하는 어떤 그 키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자기 반영적인 소설들이. 예. 이 혀끝의 남자에 수록된 사랑과 증오의 이모티콘 예. 이 소설을 보다 보면 일부 독자들은 또다시 작가 백민석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문단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제 절필하고 복귀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지 사실은 글을 쓰다가 문단을 떠나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여전히 또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글을 안 쓰고 문단을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또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겠죠. 네. 또 그만두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생각 안 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은 별로 떠날 생각이 없고 그냥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좀 지쳐서 이제 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꾸준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글 안 쓰실 때는 어떤 일 할 때 가장 즐거우셨나요? 제가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는데 네, 연희창작촌에서 하시는 그 강의요. 예. 예. 월급쟁이니까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제일 즐거웠고 네. 그걸 또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네. 불려나갈 때가 좀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글을 안 썼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뭐 이런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만약 그런 질문이 그런 전제였다면은 10년 전에 절필할 때는 글 쓰는 것도 별로 즐거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웠으면 왜 제가 절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살 때 평균적으로 따라서 절필 전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그때 삶에서 글쓰기라는 골칫거리를 하나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글 쓰실 때는 많이 힘드셨던 건가 봐요. 예. 그럼 지금 다시 힘든 글쓰기로 돌아왔잖아요. 예. 지금은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골칫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소설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예. 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니까 뭐 더 이상은 골칫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다른 월급쟁이로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별로 걱정도 많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이 글을 쓰면 당장 먹을 게 끊어지는데 뭐 그런 걱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30대였던 거죠? 30대 초반이었죠. 30대 예. 초반. 그러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네요. 예. 글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많은 책을 읽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수강생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는 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예.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사유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자기 사유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책들을 찾아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강의 시간에 수강생들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책을 딱히 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양서라고 부르는 건데 뭐 한글사에서 나오는 그레이트 북스 시리즈 같은 입문서들이나 뭐 아니면 질적으로 검증받은 소설이나 시집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읽은 책은 강출판사에서 나온 그레마스의 정념의 기호학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이게 기호학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 읽는데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번역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읽으면서도 저는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질투나 인색함 같은 인간의 좀 아리송한 정념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념들을 그냥 마치 그냥 기계 도면 그리듯이 설계도 그리듯이 아주 정교하게 기호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 그레마스의 정념의 기호학이라는 책이.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독자들에게는 그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런 책이 읽어서 실용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생활하면서 그런 기호학이 왜 필요하겠어요? 질투나 뭐 인색함 같은 것에 대한 기호학이. 근데 실제로 그걸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쓸모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자신 그 읽은 사람의 사유, 그러니까 제 사유가 그 책을 읽느라고 쓴 그 시간만큼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주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물론 쓸모는 없지만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수강생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그걸 강의에서 쓰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책들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다만 읽지 않을 뿐이죠, 사람들이. 예. 실제로는 안 읽을 뿐이지 그런 책들은 아주 많습니다. 추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혀끝의 남자 표지에 있는 사진은 직접 찍으신 건가요? 예, 제가 그 글 안 쓸 때 한 10년 동안 그 글을 안 쓰는 대신 사진을 좀 찍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전문적으로 뭘 이렇게 계획을 짜서 찍으러 다니거나 뭐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면서 그 출퇴근길을 찍은 거예요. 아니면 여행을 갈 때는 여행 가서 그냥 쉴 때 찍은 거고 카메라도 그냥 싸구려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2대를 샀는데 카메라를 2대를 샀는데 2대면은 별로 전문적인 사람 같지가 않죠. 그냥 아마추어죠. 그래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그래도 그 10년이란 시간이 많이 사실 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진을 찍으셨겠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혀끝의 남자 표지로 쓰인 거고요. 여러 장을 합친 거예요. 그 표지 그렇군요. 표지에 쓰인 사진은 여러 장을 합친 거고. 그리고 한 10년 찍다 보니까 카메라는 싸구려로 쓰더라도 사진 자체는 좀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터득하게 된 거군요. 네, 백민석 작가님 오늘 이렇게 귀하게 모셨는데 저희가 이대로 돌려보내기에는 아쉬워서 또 낭독을 부탁드렸습니다. 준비해 오셨죠? 어떤 부분 준비해 오셨나요? 혀끝의 남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혀끝의 남자에 수록된 혀끝의 남자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나는 100년도 더 전의 한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100년도 더 전의 그는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갔다고 했다. 장바닥의 구경꾼들은 그에게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다. 우리가 신을 죽였으므로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우리를 두려워하냐고. 그런데 신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는가. 어제 누군가 신을 죽였다면 오늘 누군가 새 신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신이 1억이나 된다. 어떤 신은 죽고 나서 부활하기까지 3일이나 걸렸다고 한다. 어떤 신은 태어나 그저 허공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어떤 신은 극장에 폭탄을 들고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신들의 신상은 대부분 미화로 $10가 채 안 된다. 나는 혀끝의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머리에 불을 붙인 채 혀끝을 걷고 있었다.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내게 묻고 있는 듯했다. 신 없이 산다는 게 어디 가능하기나 하냐고. 신 없는 삶이 어디 가당키나 하냐고. 남자는 내가 아는 어떤 인물과도 닮지 않았다. 내가 아는 어떤 남자도 불타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 어쩌면 나는 혀끝의 여자를 본 것일 수도 있다. 남자는 사실 여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여자도 머리에 불을 이고 있지 않았다. 어떤 남자도 여자도 불타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내가 아는 어떤 인간도 불을 이고 그렇게 걷지 않았다. 그러니 어쩌면 나는 혀끝의 신을 본 것일 수도 있다. 남자도 여자도 인간도 아니라면 방금 내 혀끝에서 태어난 신일 수도 있다. 1억이나 되는 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5분 전에 내가 새로 구워낸 신일 수도 있다. 신이라면 나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내 혀끝이 종교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나는 혀끝의 신을 보았다. 신은 머리에 불을 붙이고 고요 속을 걷고 있었다. 신은 내가 아는 어떤 인간과도 닮지 않았다. 내가 아는 어떤 인간도 신처럼 불타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머리에 불을 붙인 채 혀끝을 걷지 않았다. 전에 만난 어떤 인물도 신처럼 완벽하게 고요 속을 걷지 않았다. 완벽하게 불타오르는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계속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맞물려 가네요. 이렇게 해서 소설이 끝나는 거죠? 네. 그 여운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작가의 방에서
백민석 작가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혹자는 묻습니다. 그래갖고 먹고 살 수 있냐? 지금 삶에 만족하느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지 트레킹 가이드 염한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뭐 조금 공기가 네. 이렇게 주위를 둘러싼 소식이나 이런 게 좀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사실 이걸 녹음하는 이 시기에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데, 그렇지만 또 방송은 예. 또 계속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애도를 전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겪었던 일들 중에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일이라던가 혹은 네. 희망적인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희망을 얘기하고 싶긴 한데 네. 정말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글쎄요. 그게 한국에 지금 이제 지난 겨울 12월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평소처럼 외출을 하고 누구 차를 얻어 타고 이태원을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저는 혼자 지하철로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지하철역에 가서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바로 이제 그러면 현금을 뽑아야지 하고 그 현금 카드를 찍어 보니까 8천 몇백 원이 있어서 그 못 뽑는 그렇죠. 10,000원 이하는 못 뽑잖아요. 금액입니다. 네. 게다가 은행 영업 시간도 끝난 네.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들었더니 그 사이에 그때 뭐가 왔다 갔는지 네. 불행의 신이 정지가 됐어요. 그 사이에 요금 미납이라고. 그래서 통화도 안 되고 뭐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지하철비 좀 빌려주세요. 어디까지 좀 네.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레파토리가 제가 예전에 동대구역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집에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5,000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울먹이길래 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3, 4년 뒤에 갔는데 그대로 집에 못 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5,000원씩 빌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일이 굉장히 상처였고 네. 불신이 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왠지 내가 지하철역 그게 한강진역이었는데 네. 여차저차 하니까 지하철비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소심합니다. 이럴 때는. 네. 그래서 막막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되게 방법이 없었는데 그 일이 저한테는 황당하면서 좀 짜증나고 스스로한테 실망 같은 거. 내가 약간 얼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작은 도시 한 반경이 4km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 살다가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외출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지금 굉장히 각성해가지고 지금은 교통카드에 항상 한 2, 3만 원씩은 네. 넣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들으면서 사실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저도 그 돈을 빌려준 경험도 있고 낯선 돈을 사람한테. 빌려본 경험도 있고 예. 제가 돈을 빌려준 경험은 사실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은 제가 돈을 빌려주니까 네. 공원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비 빌려달라는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러고 뭐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도 그렇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그때는 순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안 순수한. 아니 그때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니까 네. 어디 가는데 반드시 차비가 얼마 필요하고 시골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니, 당연히 나가면 그냥 걸어서 오면 되는 거고 네. 우리 동네인데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얻어탈 차도 생길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서울도 어떻게 보면 메트로폴리스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 집으로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도시라는 거죠. 그날 귀갓길이 굉장히 예.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고생. 우리 시골 같으면 진짜 그냥 걸어서 오면 되는데 네.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와. 그냥 트레킹 아무튼, 갔다고 예. 생각하면서 열심히 걸었어요. 집에. 순수했던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뭐 실수이자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거 여쭤볼게 돼서 미안한데 지금까지 겪어본 실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뭐 성공의 기억이 별로 없어서 따로 실패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대학 입시들도 안 치렀거든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왔기 네. 때문에 저기 낙방도 못 해봤고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혼자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앞에 있었던 어떤 일의 실패 때문에 혼자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멤버를 모집해서 한 5명이서 중국 천진이라는 도시 아세요? 네. 예. 텐진. 인천에서 배가 가기도 하는 그 텐진에서 포르투갈에 있는 로카곳이라는 그 대서양을 면하고 있는 그렇죠. 로카. 예. 네. 거기까지 유라시아로 횡단하는 자전거 여행 멤버를 찾습니다. 네. 라는 글을 보고 되게 설렜어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그런 식으로 만난 5명이서 1년간 이제 돈도 모으고 함께 모여서 막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1월 달에 혹한기 훈련을 하자면서 거제도에 칠천도 앞바다 가가지고 칠천도 앞바다에서 야영하고 산에서 막 불 떼고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하다가 결국 그 어떤 사정으로 내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빠지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한 1년을 준비했는데 어떤 일로 내 개인적인 일로 빠지게 되고 그 멤버들은 다 떠났거든요. 그 이듬해 5월에 다 떠났는데 그 인천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나니까 나는 좀 실패한 것 같은 느낌. 1년간 준비했던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개인사니까 몇 달간 잘 정리를 했어요. 함께는 못 가도 나에게는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에게는 칼이 있듯이. 아니요. 배가 있었죠. 예. 신에게는 예 아주 적은 배지만 배가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멤버는 없는데 자전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비 못 해준 몇 달간 방치했던 자전거를 닦고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뭐 앞에 있던 실패를 그대로 박제같이 만들기 싫으니까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갔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뭐 일본을 종단하겠다고 그 긴 나라를 종단하겠다고 야심차게 가서 한여름에 매일매일 본 건 비밖에 없고요. 경찰관이 빗길에 위험하니까 야영하지 말라 뭐 그러다가 또 중간에 그 엉덩이 쪽에 흔하게 생기는 그 질병 있지 않습니까? 네. 안장에 못 앉아 있게 하는. 치질. 네. 네. 그걸 왜? 방송에서 보면 막 치삐 이렇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중간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배로 갈 수 있는 나라. 자전거 이제 무거우니까요. 알아보니까 러시아 아니면 중국인데 러시아는 제가 스킨헤드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래서 덜 무서운 게 중국이니까 그냥 중국으로 혼자 자전거 여행을 떠나서 아주 길게 여행을 했었어요. 그때 한 8달 정도. 그렇게 여행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네요. 그 실패였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약간 만회한 것 같은 그런 정도. 실패담 치고는 굉장히 너무 낭만적입니다. 아니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다니. 저 한규 씨랑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한규 씨가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막 정말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김병만 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규 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완전 극한 오지는 아니지만 그런 공간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해주면서 좀 더 관심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혹시 뭐 이 프로그램 보면서 뭐 이런저런 뭐 생각 같은 거는 안 드시던가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개그맨 김병만 씨요. 네. 좋아하는 개그맨인데 그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온 이유 같은데 별로 오지가 아닌데 일반 여행객이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를 뭐 편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지로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굉장히 비난 여론이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본 적도 있고 그게 뭐 사람들이 이제 오지라고 하면 가지는 기대 같은 게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들처럼 오지 트레킹 무슨 고산이나 이런 외진 곳들을 하는 상품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거의 지구의 끝으로 불리는 파타고니아를 가는 여행 상품 남미 대륙 최남단 그런 오지도 저는 로망인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몇백만 원 주면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TV 프로들은 보통 아무래도 광고를 해야 되고 시청률이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포장하거나 가리고 혹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이런 게 좀 당연하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일들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보진 않았고요. 그냥 그 연예인들이 보통 강남에 살거나 예. 콘크리트 안에서 굉장히 온실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불우한 과거를 가진 연예인도 간혹 있지만 근데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 보면 깊은 오지에서 사냥하고 또 야외에서 취식하고 막 별 보면서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씬들을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동료들끼리 막 이렇게 연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험한 물살을 예. 건너는데 끌어주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어디를 다닐 때 느끼는 감정 있죠. 이건 돈 주고 사서 와서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여행객, 나는 가이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믿어야 되고 좀 따라야 되고 나이가 더 많거나 사는 경험이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네. 와도 저를 믿어줘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외진 그렇죠. 곳에 공동체 가면. 생활을 하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게 문명 사회로부터 좀 멀면 멀수록 그런 본질적인 게 점점 더 개인화되고 드러나는데 원자화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송 프로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진짜 오지는 TV를 통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오지라면 방송 카메라 따위 네. 방송 카메라를 데리고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네. 진짜 오지는 탐험가들이 그냥 사실 불가능하죠. 도전하는. 예. 예. 그러니까 방송을 이미 본다는 그 자체가 오지가 아닌 건데 약간 연출인 걸 감안하고 다들 예. 보시면서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오지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막 그 세트장 안에서 하는 TV 쇼들보다는 굉장히 선호하고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 비주얼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막 낯선 풍경들이나 부족들 그런 거. 그래서 네. 저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좋아합니다.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네. 닮고 싶은 예술가나 위인도 있나요? 예술가나 위인이요. 예. 있다면 그 음. 어떤 점에서 닮고 싶은지. 예술에는 관심을 가진 지 오래 안 돼서 예. 아는 예술가가 별로 없고요. 위인들은 어릴 때 장영실이라는 그 발명가를 좋아했는데 장영실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아, 예, 어릴 때 제가 좋아했어요. 그 신분이 굉장히 미천한데 네. 이제 자기 이 저도 좋아했습니다. 장영실. 예, 뭔가 극복한 캐릭터 같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물연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가 안 알려져 있어서 그건 저기 DJ님이 소설가시니까 나중에 네. 한번 장영실이 네.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소설로 잘 상상력으로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제가 뭐 힘이 닿는 한 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닮고 싶은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늘 이런 생각하면 이런 질문 받거나 하면 떠올리는데 그 에릭 호퍼라는 호퍼요? 예. 예, 에릭 호퍼라는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기류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뭐 최근에는 보니까 저서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2007, 8년 정도인가 그때 누가 선물로 줘서 그분 자서전을 읽었는데 어릴 때 이렇게 시력을 잠시 잃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시력이 돌아온 이후로는 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길 위에 서게 됐는데 노동자로 막 일하면서 미국 대륙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농장이라든지 뭐 광산 이런 데 일하면서도 계속 책 읽고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현상 같은 걸 관찰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 자서전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자기가 육체 노동을 하는 시간을 4시간 혹은 6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은 다음에 노동을 하면서 말년에는 보면 부두에서 정착해서 부두 노동자로 살거든요. 그렇게 노동자로 살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독서하거나 산책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혼자 사유를 하거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에릭 호퍼를 제가 네. 좀 닮고 싶은 아니 마음이 들어보니까 있어요. 지금까지 한규 씨가 살아왔고 앞으로 지향하는 삶과 되게 네.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아유, 책은 앞으로 또 읽으면 되죠. 예. 그리고 또 인생에서 꼭 책이 반드시 책만이 정답도 아니고 네. 예, 직접 경험과 많은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없어져야 할 것 3가지를 고른다면
그리고 예.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미리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다 준비해 오셨잖아요. 적당히 좀 아, 제가 배우가 꿈이거든요. 배우요? 네, 배려해 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적당히 준비를 해왔지만 이거는 확실히 준비를 해오셨다.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보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은 좀 잘 대답하면 인상 깊은. 자, 그러면 염한규 씨가 생각하는 네.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된다. 일단 뭐 도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제 어린 시절이랑 비교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보면서 동네마다 요즘 놀이터에 흙이 없더라고요. 모래 없고 고무 같은 무슨 타일을 재생한 고무 같은 걸 타일로 깔아놨는데요. 바닥에요. 근데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흙으로. 네, 흙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네. 비 좀 내리면 막 두꺼비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막 귀에나 얼굴에 들어가긴 하지만 털레 털고 이게 집에 가가지고 또 엄마가 씻겨주면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런 풍경이 기억 속에 있는데 지금은 되게 뭐 그냥 너무 외형적으로 깨끗한 걸 중요시해서 그런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놀면은 옷은 되게 더러워져도 동심은 계속 깨끗하게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옷은 더러워져도 마음은 깨끗한데. 네. 예. 아니 이런 시적 라임 이런 거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로필부터. 네, 최근에 좀 재미를 붙였습니다. 네. 네, 이 타이어. 예. 폐타이어 고무바닥 예.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파트 대부분 사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을 했잖아요. 예. 관리실에서 일을 한 1년 2개월 했는데 거의 12년처럼 느껴지는 1년 2개월 일을 했거든요. 좀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대 한국에서 많이 있는 그런 양식의 그런 배치의 아파트들 너무 똑같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을 그냥 이 비인간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죠. 또 막 소리가 들리게 막 조밀조밀하게 만드니까 예민해지고 싸우게 하고. 그렇죠. 또 사람들 생각까지도 같아지고. 개성이 없으니까 비교할 거리가 이제 집이 같으니까 비교할 거리가 뭐 연봉이 얼마니 차를 못 타니 이런 식으로 좀 더 비교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아니 사실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국이 땅이 좁아서 우리가 답을 얻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강원도 같은 데로 막 이렇게 일할 때 다녀보면 한국 땅이 좁은 것보다는 너무 몰려 사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나가면 한국 땅이 좁다는 의미는 사실 서울 땅이 좁다는 의미인 거죠. 너무 서울 몰려 땅이 사는 것 같아요. 좁은데 우리가 1000만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너무 번째, 외로워서 너무 맞습니다. 외로워서 몰려 사나요? 아파트 사시죠? 아니요. 아파트 사시는 분처럼 생겼거든요. 나 진짜 이거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스트들이 오는 건 정말 당황스러워. 아파트 안 삽니다. 그 한국 아파트들이 좀 배치를 노약자나 막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정겨움이 있는 구조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누구든 그런 걸 원할 겁니다. 표현이 그러고 보니까 과격하네요. 없어져야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지을 때는 좀 아쉽다.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좀 추상적인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획일화하려고 하잖아요.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선택지를 몇 개 안 주고 가르치고 잘할 때 보면 이렇게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래서 이거 아니면 넌 뭐 어떻게 살래라고 막연하게 하니까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획일화 되려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획일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동물들도 보면 특정 품종만 어떻게 보면 이제 획일한 생각, 획일한 행동, 획일한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개 다 좀 비슷한 거네요. 이런 것들 좀 없어졌으면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좀 더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저희 공식 질문처럼 돼버렸는데요. 순간이동, 로또 당첨. 그 하나 이제 새롭게 바뀌었네요. 손만 대면 바닷물을 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원래 뭐였는데요? 원래는 기억이 안 나요. 저 크게 인상적으로 원래는 투명 인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규 씨가 택할 수 있다면 손만 대면 이거 손만 대면 바닷물을 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순간이동. 이거 하겠습니다. 손만 대면. 이유는 뭡니까?
일단 로또 당첨은 된 네.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네. 매주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별로 이게 희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순간 이동은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과거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좀 순간 이동 비슷하게 살잖아요. 아, 예. 예, 뭐 제가 로또 당첨되면 일본 동경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고 뭐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예.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순간 이동은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좀 빨리 이동하니까 아니 순간 이동이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순간 이동은 더 네. 낭만 더 멋있는데 흡사한 것들은 이제 KTX 많으니까. 타고 뭐 예. 부산 갔다 당일치기로 올 수 예. 있고 그런데 이 손을 대서 바닷물을 물로 바꾸는 능력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질문에서. 그리고 이게 뭐 바다가 있거나 소금 섬 남태평양 섬나라나 막 소금 호수가 있는 지역 이런 데를 가면 굉장히 환대받을 것 같은데요. 이 물로 바꿔주고 물이 부족한 예. 그러면서 또 가톨릭 신자가 된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다가 교황이 곧 방 하나 아시죠? 네. 교황청에다가 나를 그 기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 인정을 해주거든요 바티칸에서. 네. 네. 나 손만 대면 바닷물을 물로 바꾸는데 네. 나를 기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뭐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여행 가는 데마다 환대받고. 좀 그다음에- 기적의 사나이죠. 네. 근데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다 불가능해서 여쭤본 거라서. 예. 그럼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러게요. 생각외로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당장 내일 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네. 당황스러운데 죄송하지만 스스로를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예. 저는 일단 자기 인생도 앉아서 구경하는 것 같은 구경꾼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구경꾼. 네, 뭔지 알겠습니다. 관조적인 자세, 내 삶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적당히? 너무 미련을 두지 않고 약간 어느 정도 관조적으로 살겠다 그런 의미죠. 네, 그런 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예. 너무 함몰되는 것보다. 아, 네. 저희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십니까? 굉장히 서두르시는 느낌이 드네요. 계획은 이제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리를 봤는데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뭐 내일 이후로는 아무 계획이 없네요.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도서관도 다니고요. 날씨도 좋으니까 세우고 제가 영원히 이렇게 젊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네, 계획을 세우는 근데 것이 말해드릴 기회가 없겠네요. 아마. 왜 없다는 거죠? 이 라디오가 이제 이렇게 끝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네. 계획이요. 예, 좀 멋있는 거 세워서 도움이 네. 필요하면 저희 계좌번호랑 함께 남기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고 한 거는 염양규 씨가 나온 이후로 이때까지 녹음 분량이 가장 길게 나왔어요. 모든 게스트 중에 가장 성실하게 답을 길게 해주셔서 네. 이제는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실은 저도 여행을 갔다가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한규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딘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잔인한 4월이 가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왔습니다. 땅도 점점 따뜻하게 데워지고 만물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은 가슴 한구석에서 겨울이 다시 시작된 것만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